너희는 내일 미국으로 팔려간다. 다신 돌아올 수 없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묘지 앞에서 9살 소년이 2살 동생을 업고 떨고 있었습니다. 6살 여동생은 얼어붙은 손으로 묘비를 닦으며 울먹였죠.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을 묘비 틈에 끼워 넣고 도망치듯 사라지는 아이들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지우 아니냐? 1년 전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묘소 앞에서 만난 새아이. 닮은 눈매, 익숙한 이마선. 심장이 멎을 듯한 직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노부부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나 아이들을 집어삼켰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9% 일치입니다. 과연 1년 전 떠난 아들은 무엇을 남기고 갔던 걸까요? 그리고 새 아이는 왜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팔려가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 회장의 처절한 구출 작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한 기업인의 사연을 재구성하고 각색한 것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부산 기장군 산자락 끝에 자리한 추모공원은 겨울 눈보라에 갇혀 있었습니다. 해담그룹 회장 강도연은 72살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묘지 입구에 서 있었죠. 옆에 선 아내 윤서영은 검은 코트깃을 여미며 남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1년 전 오늘 그들의 외아들 강지우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36살의 나이였죠. 여보, 올라갈 수 있겠어? 강도연이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윤서영의 눈가는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죠. 1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가야지. 지우가 기다리잖아. 두 사람은 천천히 경사진 길을 올랐습니다. 눈발이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들의 묘소까지 가는 길은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 그리고 아들의 생일과 기일이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았으니까요. 강도연은 사업 일정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약속만큼은 지켰습니다. 살아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묘역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강도연의 발걸음이 멎었어요.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의 묘비 앞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3명이었죠. 작은 실루엣 3개가 묘비를 향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누가 있어? 윤서영도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죠.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맨손으로 묘비를 닦고 있었습니다. 손은 이미 시퍼렇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옆에서는 6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작은 손으로 눈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등에는 2살쯤 된 아기가 낡은 포대기에 매여 있었죠. 아기는 차가운 날씨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이제 가야 해. 언니 손이 너무 아파.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아빠한테 인사 못하면 안 돼. 아빠. 그 단어가 강도연의 귓가에 꽂혔습니다. 아내 윤서영은 남편의 팔을 더 세게 붙들었죠. 두 사람은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소년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눈에 젖어 흐릿해진 사진이었지만 강도연은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강지우. 자신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들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 바로 저 소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내일 미국으로 간대. 입양 간다고. 다시는 여기 못 온대. 소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죠. 오빠, 나 미국 가기 싫어. 아빠랑 있고 싶어. 조용히 해. 센터 아줌마가 들으면 혼나. 소년은 사진을 묘비 틈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등에 아기가 칭얼거렸지만 소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잘 살게. 미국 가서도 착하게 살게. 아빠도 거기서 편히 쉬어. 소년이 일어섰습니다.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는 순간 강도연이 앞을 막아섰죠. 잠깐. 소년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자아이는 오빠 뒤로 숨었고요.
강도연은 무릎을 꿇고 소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희, 이름이 뭐니?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의 눈빛으로 강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죠. 윤서영이 한 걸음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추운데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우리 아빠 여기 있어요. 여자아이가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윤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강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소년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과 똑같은 이마선,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너희 엄마는? 엄마는 동생 나타가 돌아가셨어요. 소년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경적 소리가 들렸죠. 소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야 해요. 센터차가 왔어. 잠깐 기다려. 강도연이 소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소년은 재빨리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여자아이도 오빠를 따라 뛰어갔죠. 눈밭을 헤치며 달리는 새아이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보. 윤서영이 남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강도연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지우가 애들을 남기고 갔어. 우리 손주들이야. 서영아, 우리 손주들이라고. 윤서영은 남편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1년 동안 말라버렸던 눈물이 다시 쏟아졌죠. 슬픔이 아니라 혼란과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강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실장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 실장, 지금 당장 사람 보내. 아까 여기서 나간 검은 승합차 추적해. 차 번호는? 강도연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멀리서 본 차량 번호판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부산 34 너 5473.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 애들이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알아내.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내 손주들이야. 지우 아들 딸들이라고. 당장 움직여. 전화를 끄는 강도연은 묘비에 끼워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눈에 젖어 구겨진 사진 속에서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품에 안긴 갓난아기가 작은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하다. 아빠가 몰랐어. 내가 이런 선물을 남기고 갔는지 몰랐어. 강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서영은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며 흐느꼈죠. 여보, 우리 애들 찾아야 해. 꼭 찾아야 한다고. 찾을 거야. 반드시 찾아서 데려올 거야. 강도연은 사진을 코트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었죠. 지우야, 아빠가 내 아이들 지킬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확고했죠.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삶의 이유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해담그룹 본사 47층 회장실은 긴급회의로 술렁였습니다. 강도연은 창밖의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서 있었고 비서실장 정태수는 급하게 정리한 자료를 들고 들어왔죠. 회장님 확인했습니다. 정태수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강도연이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어요. 윤서영도 남편 옆에 앉아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차량은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해오름 아동센터로 들어갔습니다. 표면상으론 미혼모 지원 시설과 입양대기 아동 보호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표면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정태수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센터 운영 기록을 조사해봤더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해외 입양을 보낸 아동이 47명인데 대부분 미국과 유럽으로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입양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불법 입양 브로커라는 얘기냐?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태수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강도연이 눈을 가늘게 떴죠. 말해봐. 아이들이 내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에서 출국 예정입니다. 목적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뭐? 윤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여보, 그럼 우리 손주들이 내일 팔려간다는 거야? 진정해, 서영아.
강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정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법무팀에서 긴급 출국 금지 신청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친권 관계를 입증할 유전자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관련 법적 절차가 복잡해서 내일 아침까지 모든 서류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강도연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윤서영이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죠. 법이 늦으면 내가 먼저 가는 거야. 정 실장, 지금 당장 그 센터로 사람 보내.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직접 갈 거야. 회장님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성급한 게 아니야. 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사진을 꺼냈어요. 저 아이들이 지금 어떤 곳에 있는지 알아? 불법으로 애들을 사고 파는 곳에 갇혀 있다고. 내 손주들이 상품처럼 팔려가고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정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도연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걸 알았죠.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준비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내일 오전 중으로 샘플을 확보해서 긴급 의뢰하겠습니다. 48시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좋아. 그리고 그 센터 운영자 신상 정보 다 파악해. 후원금 내역, 정부 보조금, 입양 수수료 전부 다 조사해. 네, 회장님. 정태수가 나가고 나자 방 안에는 부부만 남았습니다. 윤서영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저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내일 낯선 나라로 팔려간다는데. 괜찮아. 내가 지킬 거야. 강도연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도 불안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강도연은 검은색 제네시스에 올라탔습니다. 윤서영도 함께였죠. 차량 2대가 뒤따랐고 정태수와 법무팀 직원들이 동행했습니다. 기장군 일광면으로 가는 길은 한적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따라 30분쯤 달렸을까요? 낡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오름 아동센터라는 간판이 바랜 페인트로 쓰여 있었죠. 저기야.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차량이 센터 앞에 멈춰 섰어요.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벨을 눌러도 한동안 반응이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태수가 앞으로 나섰죠. 해담그룹 비서실입니다. 원장님과 상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그런 거 없는데요. 지금 약속드리는 겁니다. 문 열어주시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원장 문정희였죠. 무슨 일이십니까? 아침부터 이렇게 몰려오시면 곤란한데요. 문정희는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이 차에서 내렸죠. 문정희의 얼굴이 약간 굳었습니다. 해담그룹 회장이 직접 왔다는 게 심상치 않았거든요. 실례가 많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강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까요? 그럴 필요까지야. 무슨 일인지 여기서 말씀하시죠. 문정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주변을 둘러봤어요. 건물 2층 창문 너머로 작은 얼굴 하나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준이었죠. 강도연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이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여기 계신 아이들에 대해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이요? 왜요? 제 손주일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요. 문정희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확 올라왔죠. 손주라니요?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제 아들 묘소에서 아이 셋을 봤습니다. 혜준, 할인, 이든. 이 아이들이 여기 있죠? 문정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아, 그 아이들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만. 이미 입양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출국 예정이고요. 그 입양 절차를 중단해 주십시오. 중단이요? 그게 무슨... 제 아들의 친자식들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겁니다. 법적으로 제가 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문정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회장님, 그건 절차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입양 가정과 계약이 완료됐고 비자도 발급됐습니다. 법적 문제가 생기면 법적 문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 출국을 막아주십시오. 안 됩니다. 문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서며 철문을 잡았어요.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원장님. 정태수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센터의 운영 내역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입양 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정부 고시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고요. 일부 아동의 경우 친부모 동의서 없이 입양이 진행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문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행정착오일 뿐이고 오해인지 불법인지는 조사해보면 알겠죠. 회장님께서는 그냥 손주들만 찾으러 오신 겁니다. 협조해주시면 모두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정태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문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시죠. 철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도현과 윤서영, 그리고 정태수가 안으로 들어갔죠. 복도는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금이 간 바닥. 아이들이 지낼 만한 환경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2층 방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죠. 문정희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죠. 혜준이 할인의 손을 잡고 이든을 업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어요. 윤서영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도현도 목이 메었죠. 혜준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알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야. 어제 본 할아버지, 할머니 맞아. 강도현이 무릎을 꿇고 혜준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혜준은 잠깐 망설이다가 작게 물었어요. 우리 미국 안 가도 돼요? 그 말에 윤서영이 와락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안 가, 절대 안 보내. 할머니가 지킬 거야. 할인이 할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든도 따라서 울기 시작했죠. 강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문정희는 그 광경을 굳은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계산기는 이미 다른 숫자를 두드리고 있었죠. 문정희는 사무실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강도현과 윤서영은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았고 정태수는 옆에 서서 녹음기를 작동시켰죠. 아이들은 복도에서 다른 직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아이들의 법적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정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문정희는 서류철을 뒤적이며 대답했어요. 친모는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출산 중 과다출혈로요. 친부는 작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고요. 법적으론 보호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조부모인 저희가 친권을 행사할 수 있겠네요. 강도현이 말했습니다. 문정희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건 가정법원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미 입양 절차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입양 과정에서 3천만 원을 선불로 지불했고요. 이걸 무효화하려면 얼마입니까? 강도현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정희가 멈칫했죠. 네. 입양 가정에 돌려줘야 할 돈이 얼마냐는 겁니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회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뭡니까? 돈이면 돈, 법적 문제면 법적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센터 운영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도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문정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해담그룹 회장의 후원이라면 센터 운영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이익도 상당할 거라는 계산이 섰죠. 얼마나 도움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5억, 운영비 명목으로 연간 2억. 어떻습니까? 문정희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7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미 브로커 로이박에게 약속한 수수료 6천만 원, 그리고 미국 입양 가정으로부터 받기로 한 추가 2천만 원. 총 8천만 원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회장님, 감사한 제안입니다만 브로커와의 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위약금이 상당할 겁니다. 위약금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1억까지 책임지죠.
대신 오늘 당장 출국을 취소하십시오. 강도연이 명함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문정희는 그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탐욕과 불안이 교차했죠. 알겠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시죠. 제가 듣고 있겠습니다. 정태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문정희는 마지못해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로이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로이 씨? 나야, 문 원장. 왜? 무슨 일이야? 애들 공항 가는 거 확인했어? 그게 문제가 생겼어. 애들 친할아버지라는 사람이 나타났어. 뭐? 친할아버지? 그런 거 신경 쓸 것 없어. 서류는 다 정리됐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해담그룹 회장이야. 강도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로이박도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죠. 해담그룹? 진짜? 응. 지금 내 사무실에 앉아 있어. 위약금 다 물어준대. 1억까지. 1억? 잠깐만, 그럼 우리가 받을 돈은? 그쪽 목도 챙겨줄게. 그러니까 오늘 출국은 취소하자고. 로이박은 한참을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강도연은 조용히 그 통화를 지켜봤어요. 윤서영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좋아. 근데 미국 쪽 가족한테는 내가 연락해. 나 모르는 일이야. 알았어. 고마워. 문정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강도연을 바라봤죠. 취소하겠습니다. 대신 약속은 지켜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정 실장, 계약서 준비해. 정태수가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후원금 지급 조건과 아동인도 조건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문정희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함정은 없었죠. 그녀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데려가셔도 됩니다. 다만 법적 친권 이전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오는 대로 가정법원에 신청하겠습니다. 강도연이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문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악수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새 아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혜주는 동생들을 꼭 껴안고 있었고 하리는 울음을 참고 있었죠. 의드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애들아. 윤서영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데려갈게. 이제 안전해. 다신 여기 안 와도 돼. 정말이요? 하린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이야. 할아버지 집으로 가자. 강도연이 이든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혜주는 하린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죠. 할아버지, 우리 짐은요? 짐? 무슨 짐? 우리 옷이랑 아빠 사진이요.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 챙기자. 어디 있어? 2층 방이요. 혜준이 앞장서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어요. 5평도 안 되는 공간에 2층 침대 2개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창문은 깨져서 비닐로 막아놨고 바닥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죠. 여기서 살았어? 윤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 셋이 여기서 잤어요. 하린이 침대 밑에서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인형, 그리고 액자에 담긴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사진 속에는 강지우와 젊은 여자, 그리고 갓난아기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예요. 하린이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고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그 사진을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죠. 며느리의 얼굴이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며느리. 예쁘네. 엄마가 정말 예쁘셨구나. 네. 엄마는 우리한테 노래도 불러주고 안아주고 그랬어요. 근데 이든이 나오고 나서 하린의 말이 끊겼습니다. 혜준이 동생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계시잖아. 강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방. 아이들이 버텨온 지난 1년이 고스란히 느껴졌죠.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다 챙겼어?
네. 혜준이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강도연은 이든을 안은 채 계단을 내려갔어요. 윤서영이 할인의 손을 잡고 따라갔고 혜준은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봤습니다. 현관 앞에서 문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 가세요, 애들아. 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원장을 지나쳐 밖으로 걸어 나갔죠. 할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정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차에 오르자 혜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센터 건물이 점점 멀어졌죠.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인도 울음을 터뜨렸고요. 울지 마. 이제 괜찮아. 윤서영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강도연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절대 다시는 이 아이들을 놓치지 않겠다. 차는 해담그룹 본사가 있는 부산 해운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문정희가 사무실로 돌아가 다시 로이박에게 전화를 거는 걸. 그리고 그 통화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로이 씨, 나야. 계획 변경이야. 애들 다시 빼내야 해. 해운대 마린시티에 자리한 강도연의 펜트하우스는 40층 높이에서 부산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깨끗한 침실, 따뜻한 난방. 아이들에게는 처음 보는 세상이었죠. 여기가 할아버지 집이야. 윤서영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혜주는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안을 둘러봤어요. 하리는 할머니 치마를 꼭 붙들고 있었고 이드는 할아버지 품에서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뭐든 괜찮아요. 혜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윤서영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원하는 걸 말할 줄도 모른다는 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윤서영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도연은 이든을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나왔어요. 거실 소파에 혜준과 할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편하게 있어. 여긴 너희 집이야. 강도연이 말했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혜준은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꼭 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응. 우리. 정말 여기 있어도 돼요?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봤죠. 왜 그런 질문을 해? 센터 아줌마가 그랬어요. 우리 같은 애들은 아무도 안 데려간대요. 엄마 아빠 없는 애들은 짐이래요. 그런 소리 하지 마. 강도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혜준이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강도연은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화낸 게 아니야. 그냥 그런 말 듣고 자란 내가 안쓰러워서 그래. 너희는 짐이 아니야. 우리 가족이야. 할아버지 손주들이라고. 혜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인이 오빠 손을 꼭 잡았죠. 그럼 우리 미국 안 가도 돼요? 안 가. 절대 안 보내. 센터로도 안 돌아가요? 안 가. 다시는 그런데 안 가. 강도연이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혜준이 할아버지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1년 동안 참아왔던 두려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인도 따라 울었죠.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던 윤서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재료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시금치나물을 무쳤죠. 평범한 집밥이었지만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30분 후 식탁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노릇하게 구운 계란말이, 따뜻한 밥. 혜준과 하리는 상을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어서 먹어. 식기 전에.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혜준이 숟가락을 들었지만 망설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안 드세요? 우리도 먹어. 같이 먹자. 강도형과 윤서영이 마주 앉았습니다. 혜준은 조심스럽게 찌개를 한 숟가락 떴죠. 입에 넣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맛있어. 그래? 더 먹어. 많이 먹어야 해. 윤서영이 혜준의 밥그릇에 찌개를 듬뿍 올려줬습니다. 할인도 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럼 다행이다. 할인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기뻐. 두 아이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1년 동안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했던 게 한눈에 보였어요. 강도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혜주는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짝이는 바다, 높은 빌딩들, 자동차 불빛. 센터 창문에서 보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예쁘지? 강도연이 옆에 섰습니다.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여기 정말 높아요. 응. 40층이야. 저기 보이는 게 광안대교고 저쪽이 해운대 해수욕장이야. 할아버지는 여기서 사세요? 그래. 이제 너희도 여기서 살 거야. 너희 방도 만들어줄게. 혜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강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따뜻하고 다른 사람들 잘 챙기고. 우리도 챙겨줬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혼자 우리 셋을 키웠어요. 밤마다 일하러 나갔는데 아침엔 꼭 밥 해주고 갔어요.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랬구나. 지우가. 내 아빠가 잘 키웠네. 근데 아빠가 왜 할아버지 집에 안 왔어요? 할아버지가 계신 줄 알았으면 우리. 말을 잇지 못하는 혜준을 보며 강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이 왜 집을 나갔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그 이유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내 아빠를. 지우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할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래요. 언젠가 할아버지 만나면 인사 잘하라고 했어요. 강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손주 앞에서 우는 거였죠. 미안해, 혜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해. 혜준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이제 할아버지 만났잖아요. 그때 침실에서 이든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서영이 서둘러 들어갔죠. 잠에서 깬 이든은 낯선 환경에 놀라 울고 있었습니다. 이든아, 괜찮아. 할머니야. 윤서영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든은 잠시 울다가 할머니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신기한 듯 할머니 머리카락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예쁘지? 할인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든이 웃었어요. 생후 24개월 말은 아직 서툴렀지만 표정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든이 기저귀 갈아야겠다. 할인아, 할머니 도와줄래? 네. 할인이 신이 나서 따라갔습니다. 윤서영은 미리 준비해둔 기저귀와 물티슈로 이든을 돌봤어요. 할인은 옆에서 열심히 거들었죠. 할머니, 저 이든이 기저귀 잘 갈 수 있어요. 오빠랑 같이 맨날 갈았거든요. 그래? 할인이가 대단한데? 네. 저 언니니까요. 할인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서영은 6살 아이가 동생을 돌보며 지냈다는 사실에 또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강도연은 정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 실장, 내일 아침에 소아과 선생님 모셔와. 애들 건강검진부터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유전자 검사 샘플은 오늘 오후에 확보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결과 나옵니다. 좋아. 결과 나오는 즉시 가정법원에 친권 신청 들어가. 네. 그런데 회장님. 정태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왜? 해오름 센터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원장 문정희가 브로커 로이박과 여러 차례 통화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강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감청팀 보고에 따르면 계획 변경, 다시 빼낸다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강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혜준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경호 인력 당장 배치해. 이 집 주변 24시간 감시 체제 갖춰. 그리고 그 브로커놈 미행 붙여.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도연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밤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죠. 불안한 예감이 가슴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밤 10시 아이들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들었습니다. 혜준이 가운데 양옆에 할인과 이든. 윤서영이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어요. 잘 자라 우리 손주들. 강도연은 복도에 서서 잠든 아이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불끈 쥐었죠. 누가 건드리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날 밤 기장군 해오름센터에서는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문정희와 로이박이 어두운 사무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어요. 강도연 그 양반 우리 만만하게 본 거야. 7억 준다고 했으면서 계약서엔 조건이 수두룩해. 아이들 친권 이전될 때까지는 선불 1억만 준대. 문정희가 투덜거렸습니다. 로이박이 비웃었죠. 그러니까 다시 빼내야지. 미국 쪽에서 아직 기다리고 있어. 왜 셋에 1억 5천. 우리 목 6천만 원 챙기는 게 낫지. 조건부 7억 기다리는 것보다. 근데 애들이 저택에 있잖아. 어떻게 빼내? 방법이 있어. 내일 지켜봐. 로이박의 눈이 험악하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혜주는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바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일어났니? 윤서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우유 3잔이 들려 있었죠. 네, 할머니. 혜준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옆에서 할인도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의드는 여전히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씻고 나와. 아침 먹자. 네. 두 아이는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혜주는 자기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센터에서 본 자신의 모습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죠. 식탁에는 또다시 푸짐한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 된장찌개, 흰 쌀밥. 혜준과 하리는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앉았어요. 맛있게 먹어라.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정태수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죠. 회장님, 소아과 선생님이 10시에 오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님께서 오후 2시에 방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경호팀은 현관과 주차장, 엘리베이터 입구에 배치했습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혜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경호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른들 일은 어른들이 알아서 한다고 배웠으니까요.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태수가 문을 열자 50대 여의사가 들어왔어요.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과 전문의 김혜진입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애들이 저기 있습니다. 윤서영이 아이들을 소개했습니다. 김혜진은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선생님이 너희 건강 확인하려고 왔어. 아프지 않아, 걱정 마. 혜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리는 할머니 뒤로 숨었고요. 검진은 침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체온을 재고 몸무게와 키를 쟀죠. 김혜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잠깐 말씀 좀. 김혜진이 강도연을 복도로 불렀습니다. 윤서영도 따라 나왔죠. 아이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혜준이는 키와 체중이 또래 평균보다 10% 이상 부족하고 영양실조 증상이 보입니다. 하린이도 마찬가지고요. 의든이는 더 심각합니다. 발달이 늦어져 있어요. 그게 무슨... 윤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준이 손목과 발목에 오래된 멍자국이 있어요. 학대 흔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치료는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지금부터 영양관리 잘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치료도 병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해주십시오.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종합 비타민과 영양제 처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검진 받으러 오세요. 김혜진이 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윤서영은 그걸 받아들며 눈물을 참았어요. 의사가 떠나고 나자 강도연은 정태수를 불렀습니다. 해오름센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준비해. 증거자료 전부 확보하고. 알겠습니다.
오후 2시 변호사 박준영이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노련한 법조인이었죠. 회장님, 친권 신청 준비는 마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나오면 바로 제출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법원 심리 절차상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아이들이 학대받았다는 증거가 있으니 긴급 보호 명령은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박준영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혜주는 거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른들이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 애쓰는 게 낯설고도 고마웠습니다. 저녁 무렵 윤서영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하린이가 상추를 씻고 혜준이는 밥상을 차렸죠. 의드는 아기 의자에 앉아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하린아. 넌 쉬어도 돼. 아니에요. 저 잘해요. 센터에서 맨날 했어요. 하린의 말에 윤서영의 가슴이 또 한 번 점여왔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할머니랑. 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불고기, 된장찌개, 김치전. 아이들은 맛있게 먹었고 강도현과 윤서영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봤죠. 식사 후 혜주는 창가에 서서 밤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광안대교의 조명이 물 위로 반사되고 있었어요. 예쁘지? 강도현이 옆에 섰습니다. 네. 저는 이런 데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익숙해질 거야. 혜주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정말 계속 여기 있어도 돼요? 센터로 다시 안 가도 되는 거죠? 그래. 절대 안 보낼 거야. 센터 아줌마가 다시 데려가려고 하면요. 강도현은 혜준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데려갈 수 없어. 할아버지가 지킨다. 혜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센터에서의 1년이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게 분명했죠. 그날 밤 11시 강도현은 서재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정태수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브로커 로이박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화면에는 한 남자의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이자가 오늘 오전에 인천공항 부근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기장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뭐하러?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문정희와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계속 감시해. 그리고 경호 인력 추가 배치해. 밤에도 교대 근무 돌려. 알겠습니다. 정태수가 나가고 나자 강도현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두운 도시 풍경 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어요. 바로 그 순간 기장군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로이박과 문정희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움직인다. 애들 유치원 보내는 시간 맞춰서. 로이박이 말했습니다. 문정희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을 가? 아니, 갈 거야. 내일 내가 확인했어. 할머니가 할인이 유치원 등록하려고 상담 예약했거든. 오전 10시.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런 건 신경 쓸 것 없어. 중요한 건 그때가 기회라는 거지. 할머니가 할인이 데리고 나가면 집에는 할아버지랑 혜준이, 이든이만 남아. 그래서 유치원 앞에서 할인이 채가는 거야. 할머니는 아무것도 못해. 그 다음엔 협상이지. 할인이 돌려받고 싶으면 나머지 둘도 내놓으라고. 문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될까? 될 수밖에 없어. 손주 잃고 싶은 할아버지는 없거든. 로이박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문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죠.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진짜일까? 이번엔 우리를 지켜줄까? 아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것이 다시 위태로워질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이 또다시 동생들을 지켜야 할 상황이 올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9시 윤서영은 할인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할인은 새로 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할머니가 어제 백화점에서 사준 옷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예쁘죠? 그럼 우리 할인이가 제일 예뻐. 윤서영이 웃으며 할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경호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사모님, 차량 준비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자 검은색 제네시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영과 할인이 뒷좌석에 앉았고 경호원이 운전석에 올랐죠. 차는 해운대를 벗어나 기장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유치원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해맑은 유치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차가 유치원 입구 앞에 멈췄습니다. 사모님,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호원이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차문을 열어주었죠. 안전합니다. 윤서영이 할인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유치원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골목에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차는 빠른 속도로 그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경호원이 윤서영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승합차에서 두 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죠. 한 명이 경호원을 제압하고 다른 한 명이 할인을 낚아챘습니다. 할인아! 윤서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인도 울음을 터뜨렸죠. 할머니! 할머니! 할인이 나! 당장 나요! 윤서영이 달려들었지만 남자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윤서영은 바닥에 넘어졌고 무릎이 찢어졌어요. 승합차 문이 닫히고 차는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할인아! 할인아! 윤서영이 울부짖으며 일어났습니다. 경호원도 정신을 차리고 급히 무전을 켰죠.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아이가 납치됐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번호는? 그는 차량 번호를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승합차는 골목을 빠져나가 시야에서 사라졌거든요. 윤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할인이가 잡혀갔어. 펜트하우스에서 강도연은 전화를 받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어디야? 유치원 앞이야.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남자들이 할인이를 빼앗아갔어. 일단 진정해. 경찰 부르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강도연은 전화를 끊자마자 정태수를 불렀습니다. 정 실장, 할인이가 납치됐어. 당장 모든 인력 동원해서 찾아. 네, 회장님. 정태수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연은 코트를 걸치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강도연 회장님이시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연은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자가 범인이라는 걸. 누구냐? 저요? 그냥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들 중개하는 사업이요. 이게 자식이. 강도연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욕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협상할 시간입니다. 손녀 할인이 돌려받고 싶으시죠? 할인이한테 손 떼면 가만 안 둬. 손 안 댑니다. 조건만 들어주시면요. 단단해요. 혜준이랑 이든이 둘 다 센터로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강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 애들을 왜 센터로 보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죠. 회장님이 끼어들지만 않으셨어도 애들은 지금쯤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말이죠. 행복하게? 굶기고 때리면서. 그건 교육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 6시까지 결정하세요. 혜준이랑 이든이를 해오름 센터 앞에 데려다 놓으시면 할인이를 돌려드리죠. 만약 안 하면? 그럼 할인이는 혼자 미국으로 갑니다. 다시는 못 만나실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도연은 휴대전화를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정태수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 실장, 통화 내용 들었지? 네. 녹음했습니다. 바로 경찰에 넘기겠습니다. 경찰로는 안 돼. 6시까지 시간이 없어.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해. 강도연은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혜준이 불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랑 할인이는요? 강도연은 혜준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동생이 잡혀갔다고, 너와 막내를 넘겨주면 돌려준다고. 혜준아, 할인이 무슨 일 있어요? 할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요.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인이가 나쁜 사람들한테 잡혀갔어. 혜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센터 사람들이요? 그래. 할인이 어떡해요? 할인이 무서워할 텐데. 혜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도연이 아이를 끌어안았죠. 괜찮아. 할아버지가 찾을 거야. 반드시 찾아올 거야. 저도 갈래요. 할인이 구하러 갈래요.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해. 싫어요. 할인이는 제가 지켜야 해요. 혜준이 할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도연은 아이를 놓지 않았어요. 혜준아, 들어. 내가 나가면 더 위험해져. 나쁜 사람들이 너까지 데려가려고 할 거야. 그럼 데려가라고 하세요. 저 대신 할인이 돌려달라고요. 혜준의 말에 강도연은 숨이 막혔습니다. 9살 아이가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다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도 소중해. 할인이도 소중하고. 할아버지가 둘 다 지킬 거야. 어떻게 해요? 혜준이 눈물 젖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강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방법을 몰랐거든요. 그때 정태수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CCTV 영상 확보했습니다. 납치 차량 추적 중입니다. 화면에는 검은 승합차가 찍혀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도 선명했죠. 이 차 소유주 누구야? 렌터카입니다. 대여자는 로이박입니다. 그 자식. 위치 추적 가능해. 현재 추적 중입니다. 차량이 기장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기장? 센터로 가는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도연은 재킷을 걸쳤습니다. 출발한다. 경호팀 전원 소집하고 경찰에도 연락해. 회장님 직접 가시는 건 위험합니다. 내 손주야. 내가 직접 데려올 거야. 강도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혜준을 돌아봤어요. 혜준아, 너는 여기서 이든이 지켜줘. 할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려. 할아버지. 약속해. 할아버지가 할인이 데려올게. 넌 이든이 지키는 거야. 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강도연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혜준이 뒤에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센터 원장 사무실에 금고가 있어요. 비밀번호는 10286이에요. 거기 장부랑 중요한 거 많이 있어요. 강도연이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혜준이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제가 청소할 때 봤어요. 원장 아줌마가 금고 열 때 숫자 외웠어요. 잘했어, 혜준아. 강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자 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인아, 조금만 참아. 할아버지가 구해줄 거야. 지하 주차장에서 강도연의 차량과 경호 차량 3대가 줄지어 출발했습니다. 목적지는 기장군 해오름 센터.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저녁 6시까지 6시간 반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강도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로이바기 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할인을 데려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장소가 바다 끝 외딴 창고라는 걸. 승합차 안에서 할인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닥쳐. 로이박이 소리쳤습니다. 할인은 더 큰 소리로 울었죠. 로이박은 짜증스럽게 혀를 찼습니다. 조용히 안 하면 입에 테이프 붙인다. 할인은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점점 더 외진 곳으로 향했어요. 할인의 작은 손에는 할머니가 사준 머리핀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오후 1시 강도연의 차량은 해오름 센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센터 안은 조용했어요. 강도연이 차에서 내리자 정태수와 경호원 6명이 따라 내렸습니다. 문 열어. 강도연이 인터폰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앞으로 나섰죠. 제가 열겠습니다. 그는 공구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3분 후 철문이 열렸어요. 강도연 일행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죠. 하지만 2층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로 올라가. 강도연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끝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경호원이 문을 열자 문정희가 서류를 급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문정희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도연이 사무실로 걸어 들어왔죠. 할인이 어디 있어? 할인이요? 그게 무슨... 시간 없어. 당장 말 안 하면 경찰 부른다.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문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몰라요. 로이 씨가 데려갔어요. 어디로 데려갔어? 모른다니까요. 저한테도 안 알려줬어요. 문정희가 소리쳤습니다. 강도연은 그녀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죠. 그는 정태수를 돌아봤습니다. 금고 열어. 비밀번호 10286이. 정태수가 사무실 구석에 있는 금고로 다가갔습니다. 문정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안 돼요. 개인 재산이에요. 닥쳐. 강도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태수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금고 문이 열렸죠. 안에는 장부 여러 권과 현금 뭉치,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전부 가져와. 네. 정태수가 내용물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문정희는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이제 다시 묻겠어. 할인이 어디 있어? 강도연이 문정희에게 다가섰습니다. 문정희는 됨걸음질 쳤죠. 진짜 몰라요. 로이 씨가 혼자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전화 통화 내역 다 있어. 거짓말하지 마. 정태수가 휴대전화를 보여줬습니다. 문정희와 로이박의 통화 기록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오늘 아침 7시 45분 11분간 통화했어. 뭘 얘기했어? 문정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의 인내심이 바닥났죠. 좋아. 경찰 부를게. 납치 공범으로 체포될 거야. 그리고 이 금고 안에 든 증거들로 불법 입양 혐의도 추가될 거고. 잠깐만요. 문정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어요. 말할게요. 로이 씨가 일광 쪽 폐창고로 갔을 거예요. 옛날에 수산물 보관하던 창고요. 정확한 위치. 일광면 해안도로 끝 등대 옆에 있어요. 빨간 지붕 창고예요. 강도연은 정태수를 봤습니다. 위치 확인해. 정태수가 스마트폰으로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여기서 20분 거리입니다. 출발한다. 강도연 일행이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문정희가 외쳤습니다. 회장님,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로이 씨가 협박했어요. 강도연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판단할 거야. 차량들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달렸죠. 바다는 거칠게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오후 1시 40분 빨간 지붕 창고가 보였습니다. 외딴 곳에 혼자 서 있는 낡은 건물이었죠. 주변에는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야.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차량이 속도를 줄였어요. 경호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창고를 살폈습니다. 회장님, 안에 몇 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같이 간다. 너무 위험합니다. 내 손주야. 내가 직접 데려올 거라고 했어. 강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태수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죠. 차에서 내린 일행은 조심스럽게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할인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조용히 하래도. 로이박의 목소리도 들렸죠. 강도연은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경호원 둘이 뒷문으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정문으로 진입할 준비를 했어요. 셋, 둘, 하나. 정태수의 신호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안으로 뛰어들었죠. 창고 안에는 로이박과 부하 2명, 그리고 구석에 묶여있는 할인이 있었습니다. 꼼짝 마. 경호원들이 로이박 일행을 제압했습니다. 로이박은 저항하려 했지만 숫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했어요. 순식간에 바닥에 눌렸습니다. 할인아. 강도연이 달려가 할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엉엉 울었죠.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강도연이 할인의 몸에 묶인 밧줄을 풀었습니다. 할인의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어요.
강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로이박. 강도연이 바닥에 눌린 로이박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자식이 감히. 회 회장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닥쳐. 강도연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어요. 할인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경찰 불러. 이미 연락했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합니다. 정태수가 대답했습니다. 강도연은 할인을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할인은 할아버지 품에서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도 곧 와. 걱정 마. 오빠랑 이든이는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다 같이 돌아갈 거야.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로이박과 그 일당은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강도연에게 간단한 진술을 받았죠. 피해자 아동은 병원 검진 받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강도연이 대답했습니다. 경찰차가 로이박을 싣고 떠났어요. 강도연은 할인을 차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안전벨트를 채워줬습니다. 할아버지, 센터 아줌마는요? 걱정 마. 다 잡았어. 이제 너희한테 나쁜 짓 못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차는 부산 시내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윤서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할인이는? 찾았어. 괜찮아. 지금 돌아가는 중이야. 정말? 다친 데는 없어. 손목에 밧줄 자국 있는 거 빼고는 괜찮아. 병원 들렀다가 집에 갈게. 알았어. 나도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혜준이랑 이든이가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자 강도연은 백미러로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할인아. 네, 할아버지. 무서웠지?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무서웠어요. 다시는 할머니 못 볼 줄 알았어요. 미안해. 할아버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구해줬잖아요. 할인이 작게 웃었습니다. 강도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후 4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혜준이 뛰어나왔어요. 할인아. 오빠. 두 남매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윤서영도 눈물을 흘리며 할인을 끌어안았죠. 우리 할인이. 정말 미안해. 할머니가 잘 못 지켰어.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해줬어요. 의든도 아장아장 걸어와 언니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밥상에 둘러앉은 5 식구의 얼굴에는 안도가 번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센터 사람들 안 와요? 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와. 다 경찰서에 잡혀갔어. 너희한테 다시는 손 못 대. 정말이요? 정말이야. 강도연이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혜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이 떠올랐죠. 밤 9시 아이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강도현과 윤서영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무서웠어. 나도 그래. 할인이 잃을 뻔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겠지? 없을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할 거야. 강도현이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서영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지우가 보고 있을까?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아이들 잘 지키는 거. 그래. 우리가 잘 키워야지.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길고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부산 기장 추모공원에 벚꽃나무들이 만개했어요. 강도현과 윤서영은 새 아이의 손을 잡고 묘지 언덕을 올랐습니다. 혜준이 할인의 손을, 윤서영이 이든을 안고 있었죠. 할아버지, 저 벚꽃 예뻐요. 할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겨울에 만났을 때의 창백하고 마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볼이 통통해지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혜준도 키가 눈에 띄게 자랐고 이든은 쌩쌩하게 뛰어다닐 만큼 건강해졌죠. 그래, 정말 예쁘다.
내 아빠도 벚꽃 좋아하셨어.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묘소 앞에 도착하자 5식구는 나란히 섰어요. 묘비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꽃병에는 신선한 국화가 꽂혀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혜준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할인도 옆에 앉았죠. 아빠,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아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요. 할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의든도 아빠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윤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엄마가 늦게 알았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갔는데 1년이나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연이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이제 괜찮아. 우리 이 아이들 잘 키울 거야. 지우한테 부끄럽지 않게. 네. 꼭 그럴게요. 혜주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구겨진 그림이었어요. 아빠, 제가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그림에는 5명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혜준, 할인, 이든. 그리고 하늘 위에는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죠. 저 별이 아빠랑 엄마예요. 우리 지켜보고 있대요. 혜준의 말에 윤서영이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도현도 목이 메었어요. 잘 그렸다, 혜준아. 할아버지, 이거 여기 놔둬도 돼요? 그럼. 내 아빠가 좋아하실 거야. 혜준은 그림을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림이 날아갈까봐 작은 돌로 눌러뒀죠. 아빠, 이제 저희 안 춥고 안 굶어요. 할아버지가 지켜줘요. 혜준의 말에 강도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약속해. 다시는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게. 5식구는 한참을 묘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하늘거렸어요. 할인이 떨어지는 꽃잎을 손으로 잡으려 했습니다. 할머니, 저 꽃잎 잡았어요. 우리 할인이 대단한데? 윤서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묘지에 울려 퍼졌죠. 슬픔이 아닌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돌아오는 길 혜준이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센터 아줌마들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 나쁜 짓 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다시는 못 나와요? 한동안은 못 나와. 그리고 나와도 너희한테 절대 못 와. 법이 지켜줄 거야.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꿈? 무슨 꿈?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사람이요. 강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혜준을 바라봤습니다. 9살 아이의 눈빛이 맑고 단호했어요. 그래. 좋은 꿈이다.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정말이요? 그럼. 내가 크면 할아버지 회사 물려줄 거야.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할인도 옆에서 말했죠. 저는 선생님 될 거예요. 센터에 있는 다른 애들 같은 아이들 가르칠 거예요. 우리 할인이도 대단한데? 네. 저는 착한 선생님이 될 거예요. 의드는 나도.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차에 오르자 윤서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불고기. 떡볶이. 아이들이 저마다 외쳤습니다. 윤서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둘 다 해줄까? 와. 아이들의 환호성이 차 안을 채웠습니다. 강도연은 백미러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달 전 눈보라치던 그날의 절망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신발을 벗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장난감들이 가득했어요. 소파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형들이 놓여 있었죠. 할머니, 제가 요리 도와드릴게요. 할인이 앞치마를 꺼내 들었습니다. 윤서영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할머니 혼자 할게. 너는 오빠랑 놀아. 네. 혜주는 이든과 함께 블록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든은 형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며 까르르 웃었어요. 혜준도 따라 웃었죠. 저녁 준비를 하던 윤서영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잠깐 와봐. 강도연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윤서영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것 봐. 거실에서 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세 남매가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 석 달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었죠. 행복해 보여. 강도연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도 행복해. 윤서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불고기, 떡볶이, 김치찌개, 밥. 아이들은 신나게 먹었고 강도현과 윤서영은 흐뭇하게 지켜봤죠. 할아버지, 내일 유치원 가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할인은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이제는 친구도 생기고 즐겁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데려다 줄 거야. 좋아요. 혜준도 다음 달부터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명문 사립학교 입학을 알아봤지만 혜준이 집 근처 일반 학교를 원해서 그곳으로 정했죠. 할아버지, 학교 가면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착하니까 친구 많이 생길 거야. 저 착한 아이 될 거예요. 아빠처럼요. 혜준의 말에 강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래.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강도연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법원에서 보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친권 이전 승인 결정문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강도현과 윤서영이 새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된 거죠. 이제 진짜 우리 손주들이야. 강도현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류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지난 석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 치던 묘지에서의 만남, 납치 사건, 법정 다툼.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끝이 났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윤서영이 이든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강도연은 혜준과 할인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책 읽어주세요. 할인이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매일 읽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강도연이 할인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혜준도 잠든 척하다가 작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강도연은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혜준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죠. 거실로 돌아온 강도연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서영이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럼. 우리 최선을 다하고 있어. 지우가 자랑스러워할까? 자랑스러워할 거야. 우리가 아이들 지켰잖아. 강도연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광안대교의 불빛이 물 위로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별 보여? 윤서영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도시 불빛 사이로 별 2개가 반짝이고 있었어요. 응. 보여. 지우랑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럴 거야. 우리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있을 거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추위와 배고픔, 두려움의 시간은 지나갔어요. 이제 남은 건 따뜻한 봄날과 함께할 가족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죠. 강도연은 거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손주들이 뛰어노는 모습,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지우야, 내가 남긴 선물 잘 지킬게. 약속한다. 강도연은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가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끝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 손, 다시는 떠나보내지 않을 가족. 강도현과 윤서영, 그리고 새아이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요.